뭐 저희 재판부는 일반 사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특검 사건은 이제 저희가 총 7건을 받았는데, 네, 특검 사건 중에 3건은 이제 저희가 선고를 했고요. 한 건은 이제 곧 선고할 거고, 진행 중인 사건은, 공판 진행 중인 사건은 이제 3건입니다. 3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제 일반 사건도 같이 하고 특검 사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기일 부담이 이제 상당히 많아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늦게까지 재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진행 중인 특검 사건들이 사실은 이 사건 말고는 나머지 2건은 예정대로 지금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6월쯤에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선고까지 다 마무리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이제 이 사건도 추가 기일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에서 검토하다가 당장에 기일 지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이제 저희가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쭉 진행이 되면서 다른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것 같아서 6월 달까지는 기일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래서 7월 달이 되면은 뭐 추가 기일 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 사건도 사실은 예정대로 되면은 문제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이런저런 사유로 많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기일이 더 필요하게 될 경우는 7월 달에 추가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저희가 추가로 기일을 선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7월 달이 되면 기일 지정이 가능한데, 지금 필요하게 되면은 7월 달 월요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려야 여러 가지 좀 준비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7월에 가면 월요일 날 추가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일단 법정은 대법정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 없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아마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보아하니 예상 밖으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면 이제 관련 특검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재판부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재판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추가 기일이 필요하고 재판이 쭉 진행되다가 필요한 경우는 7월 달에 월요일 날이 추가 기일로 지정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쭉 진행을 해보고 기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말씀으로 좀 미리 말씀을 드려서 갑자기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다른 일정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라고. 네. 네, 그 아까 하던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2번 네, 71번부터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70번 이거 못합니다. 그 증인은 평소 매일 워낙 많은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개별 인사검증 사안별로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뭐 안 거쳤는지, 그리고 일일이 뭐 피고인 입원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냥 조각조각 기억은 나지만 그조차도 또 이게 정확하게 그때 그게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실 그 피고인 입원모는 구체적인 검증 실무에 관여한 바가 없고 구체적인 검증 실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통상 최종 검증 보고서를 최종 검증 보고서가 아니고 행정관이 작성한 이제 검증 보고서를 보고를 받고 별도로 뭐 세평이나 신원조사 해보서를 그 자체를 비서관께 보고를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행정기관에 뭐 조회 요청하는지 이런 것도 그런 거는 정확히는 뭐 알지 당연히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75항 생략하겠습니다. 76항입니다. 자, 인사검증 절차는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아니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여지가 있죠. 예, 맞습니다. 77항 생략하겠습니다. 78항입니다. 이완규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인사검증팀의 어떤 검증을 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던 터라 이완규에 대한 헌법재판관 검증은 법제처장 임명 이후부터 헌법재판관 지명 시점까지 약 한 2, 3년 동안의 일부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업데이트하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예, 그거는 뭐 제가 담당했던 재산 현황이랑 재산 공개 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게 맞습니다. 79항 생략하겠습니다. 80항입니다.
또한 이완규 함상훈은 모두 재산공개 직위에 있던 사람들로서 재산관계가 공개된 사람의 경우에 인사검증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재산관계 검증이 훨씬 수월하게 되는 거 맞죠? 예, 재산 분야에 대해서는 물어보신 대로 업데이트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두 분이 전부 이제 공직에 재직하던 분들인데 재직 중에 문제될 만한 사건 사고 발생했다면 곧바로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되었겠죠. 뭐 그거는 저희가 그 언론 검색을 통해서 뭐 추가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 검증 과정에서 확인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82항 생략하겠습니다. 그 이완규 함상훈 두 분 모두 사실은 그 각각 이제 8차례, 2차례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군 한 사람으로 추천되었던 이제 분들인데 그 증인은 당시에 이들이 대법관 내지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추천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뭐 크게 막 이렇게 인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검증을 진행하면서 고른 뭐 이렇게 몇 차례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뭐 이렇게 그 검토됐었다라는 그런 기사 같은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함을 듣고 당연히 이제 자리로 돌아오셔가지고 뭐 예. 바로 아마 검색부터 바로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 검색- 기본적으로 그 프로필하고 뭐 그런 부분은 확인을 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검색하자마자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야, 후보군으로 추천된 적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딱 명시적인 기억은 없지만은 뭐 그런 정도의 그냥 언론 기사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네. 나항 생략하겠습니다. 84항 생략하겠습니다. 85항입니다. 자, 청문직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자기검증 질문서 기재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서 그 중에서 사실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를 추출해내는데 그 핵심이 있는 절차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건 뭐 증인의 의견을 묻는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수사기관의 경우에 대상자가 그 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영장 이런 것처럼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강제 수단들도 가지고 있지만 인사검증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듯이 후보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검증 질문서 기재 내용 하나의 진위 여부나 어떤 개인 신상을 사차치 확인할 수단이나 방법도 없죠. 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다항 생략하겠습니다. 86항입니다. 근데 후보자에게 굳이 자기검증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인사검증의 한계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가장 잘 아는 후보자 본인으로 하여금 상세한 검증 관련 사항들을 적어내게 해서 인사검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죠. 예, 자기 검증 질문서의 그 항목들이 저희 그 검증 보고서의 그 항목들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인사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대충 이제 인사청문회 가면 어떤 게 이슈가 된다라는 것들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모두 자기검증 질문 항목에 들어가 있죠. 뭐 대부분 들어가 있지만 그 언론 검색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당시 열렸던 인사청문회는 모두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는 가혹할 만큼 엄격하게 진행되었죠. 뭐 그거는 인사청문회는 뭐 어느 정부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89, 90항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하고 대통령 탄핵 직후에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경우에 어떤 야당의 엄청난 공세를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은 사실 피고는 이호무나 증인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뭐 어느 정도 그때 당시가 이제 쉽게 임명이 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정도는 그냥 제 내심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92항 생략하겠습니다. 93항입니다. 이거는 그 제시를 안 하고 여쭤봐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미 뭐 사실 그 종전 이제 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함상훈 이완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인 수십 년 전에 위장 전입 사실까지 인사검증팀에 그러니까 그 밝히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지요? 예, 그때 그 위장 전입은 정말 옛날 거 뭐 30-4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그 함상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재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이완규 함상훈 이 두 분의 경우에 헌법재판관 지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들이 작성 제출한 자기검증 질문서 기재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라고 밝혀진 것은 없죠.
뭐 제가 거길 떠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뭐 거기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나 그때 있을 때는 뭐 크게 그걸로 문제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95항입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는 뭐 인사검증 건당 한 명의 행정관이 담당하는 것이 통상이었죠. 청문직을 제외하고는 통상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명의 행정관이 담당하는 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나 이제 들은 바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저희랑 프로세스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6항 생략하겠습니다. 97항입니다. 자, 증인이 지난 9일 그 법정에서 이미 증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는 그러니까 재산 납세 관련 검증 업무를 담당한 국세청 파견 행정관인 증인하고 김영진, 그리고 나머지 검증 업무를 담당한 국정원 파견 행정관인 김모 씨,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통한 공개자료 검증 업무를 담당한 남정한, 김경현 행정관, 이렇게 5명의 행정관이 분담하여 진행한 것이 맞지요. 제가 맡은 부분은 2명이 한 게 확실히 맞고 김모 행정관이 했던 거는 제가 이제 그쪽 부분을 이제 납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이제 그분께 이제 좀 해달라고 한 건 맞으나 그분이 이제 그걸 다시 어떤 식으로 나눴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뭐 그런 정도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98항입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3의 납세 항목은 국세청에서 파견된 전문 행정관 2명, 즉 증인하고 김영진이 전담을 정리한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99항 생략하겠습니다. 100항입니다.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는 인사검증 시 자기검증 질문서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재산 납세 등 이런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 검색을 통한 공개자료 검토도 함께 수행하였죠. 예,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그 담당하는 한 명씩 담당하는 그분이 하셨고 청문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나눠서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 행정관들이 그 공개자료 검토 시 진행한 인터넷 검색 그 수준이 보통 이제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 인터넷 검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제가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거기에 굉장한 에너지를 들이는 건 사실입니다. 102, 104항 한번 생략하겠습니다. 104항입니다. 뭐 주님께서 아까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검증 당시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남정한, 김경현 이 부분을 전담을 했고, 근데 이 두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완규 함상훈이 담당한 주요 사건이나 판결 이들에 대한 평가가 적시된 언론 보도 등 모든 온라인 자료를 검색을 하고 그 외에도 이들에 대해 온라인상 검색되는 내용을 모두 검토했던 것이 맞죠. 그거는 뭐 제가 직접 그때 당시에 본 거는 아니라서 근데 결론적으로 검증 보고서에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105항 생략하겠습니다. 106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07항) 생략하겠습니다. 108항은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어차피 지난 기일에 나왔을 때 보셨지만 그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자료의 범위 그 표를 기억을 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몇 번 보셔가지고 아마 그 표에 기재된 각 기관의 모든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만 인사검증이 가능한 것은 아니죠. 예, 그게 예전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예시라는 이 갈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그런 어떤 예시라는 거는 예시 아닌 것도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냐 이제 그래가지고 예시라는 걸 지우면서 조금 더 폭넓게 해놓은 것이고 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다 요청을 한 여기 아마 제가 진술한 거에 외에 요청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답변에 약간 모순되는 것 같아서 이게 예시라는 표시가 없어진 게 이게 나와 있는 것 말고 딴 것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시라는 말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 없어지게 된 취지까지는 정확히 모르나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있을 때는 거기에 갈로 열고 예시라는 그러니까 제목 끝에
정보의 범위인가 거기 끝에 예시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개인정보 그 동의서를 바꿀 때 이제 예시를 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식의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네, 뭐, 그 기억이 나서 말씀을 그러니까 드렸습니다. 뭐 생각을 말씀하신 거 좋은데 예, 예. 앞뒤가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앞에서 어. 예시를 뺀 거는 딴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만 예시라고 한정한 취지로 예시라는 이런 취지로 제가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제 또, 생각이라서 약간 좀 또 예. 뒤에는 뭐 방금 뭐라고 하셨는데 이걸 잠깐 녹취록 위로 올라가시겠어요? 네. 한계를 의미한 것을 부은 게 맞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한계라는 거는 거기 있는 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정해진 거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용은 이제 기재된 저희 우리 12개 항목인가 거기 지난번에 제 진술에 있는 그 항목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다. 그 말씀을 그냥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나와 있는 것 중에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와 있는 거 외에는 할 수 없나요? 그것도 또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거기 나와 있는 걸 넘어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도 없다고요? 거기에 제공되는 자료를 넘어서 개인정보 동의를 이분이 요만큼 하겠다라고 받은 걸 넘어서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남겨두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있을 때 없어지긴 했으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걸 예. 하는 건데 뭐 예. 좋습니다. 예. 뭐 본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 예. 예, 다음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나오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기관 중에 국토부의 경우를 보면 국토부로부터 어떤 부동산 거래 자료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국세청 회신 자료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죠. 예, 국세청 자료가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또 병무청의 경우에도 병무청으로부터 검증 대상자의 병역 자료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이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무청 사이트의 공개 자료로 대체할 수 있지요. 뭐 기본적인 그 사실관계는 대체를 할 수 있는데 병무청에서는 그 병적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 옛날에 이제 그 병적 자료를 보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증인은 그 뭐 지금 이번에 그 이완규 함상훈 두 분뿐만 아니라 장상윤 김용현 두 분에 대해서도 그 국세청하고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이렇게 예, 그 두 군데를 선택을 한 이유가 그거는 이제 중요성을 관점에서 이 다른 거는 뭐 범칙금 이런 거야 이제 실질적으로 있더라도 우리가 파악을 못 하더라도 잠깐 나오고 말 것들인데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문회에서 굉장한 이제 좀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하고 그 경찰청 범죄는 뭐 더더욱이나 음주운전이나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하면은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청문회에서 최종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어느 정도 다 걸러진다라는 그 좀 그간 근무하면서 좀 생각했던 이제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노하우 같은 노하우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노하우들을 이제 좀 생각해서 그런 정도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칙금 같은 경우 아까 뭐 잘 나오지 잠깐 나오고 만다라는 얘기가 인사청문회에서 뭐 잠깐 얘기가 나오고 만다는 그러니까 논란이 예, 크게 되지는 않는다. 예, 그 지금 뭐 기사도 검색해 보시면은 많이 나오겠지만 교통 범칙금 뭐 10건, 20건 한다고 물론 이제 그게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과연 이분이 청문회를 통과 못할 정도의 굉장한 큰 어떤 이제 과오냐 이제 그런 측면의 어떤 중요성 관점에서 제가 그런 거는 그 업무는 그런 식으로 국세청하고 그 경찰청은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그냥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백시팡 질문하겠습니다. 그 이미 뭐 그 종전 신문 때 뭐 이미 보셨지만 그 증인을 포함한 검증 담당자들은 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이를 다른 자료 등으로 도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그냥 있는 그대로 자료가 수집되지 않아 검증이 제한된다라는 취지를 기재를 했던 것이죠. 뭐 보통 이제 그런 정도로 기재한다는 정도의 인식은 다들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인사검증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사검증 외관을 작출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뭐 자료 미수집 사실이나 검증이 제한된다는 사실 이런 걸 기재 안 하고 그냥 허위로 작성하거나 아예 검증 보고서 삭제를 했으면 맞는 거 아닌가요?
검증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든 최종 그 보고드린 산출물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이 된다라는 그런 다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뭘 바꾸고 거기에 뭘 기재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업무를 하는 행정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급적 이제 최대한 거기에 이제 우리의 어떤 우리가 하는 것들을 좀 기재를 해놔야 나중에 이제 조금 뭔가 자기 방어도 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사실 그대로 그냥 기재를 했던 것이고, 사실 자료가 미수습된 부분은 뭐 아까 잠깐 말씀도 나오셨지만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부차적 항목에 불과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문제없음 의견으로 검증 보고서까지 작성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그 자료가 와서 뭐 범칙금이나 뭐 어떤 해외 출입국이나 이런 게 많다고 해서 과연 그 판단을 바꿀 정도의 어떤 중대성이 있냐, 이런 부분은 뭐 물론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충분한 반론도 가능하지만, 이게 통상적인 이제 업무 프로세스상 큰 무리는 없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111항입니다) 저기 그 국정원 출신 김모 행정관은 이 사건 법정에서 청문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관계 부분이고, 이 부분의 핵심이기에 이완규 함상원에 대한 인사검증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증인도 이에 동의하지요. 통상 청문직의 경우는 재산 부분하고 재산 변동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그간의 어떤 장기간 근무를 통해서 이제 문제될 항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검토를 했고, 그래서 그 자료에 안 나와 있거나 이제 좀 불분명한 것들은 이제 그분께 전화를 좀 밤에 드려서 확인을 했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으로도 제공받은 이완규 함상원에 대한 소득 및 납세 자료하고 이완규 함상원의 재산 공개 자료, 그리고 이완규의 종전 검증 자료 등을 검토해서 재산 관계를 검증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다라는 생략, 마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자, 함상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래 이 사건 검증 시까지 약 8년간 지속적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고, 그와 같이 등록한 재산 관계가 공개돼 왔던 사람이 맞죠. 예,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굉장히 좀 장기간 공개가 되었었다라는 정도의 기억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함상훈 전체 재산 관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 재산 관계 변동 내역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 재산 공개 내역에는 이제 자세한 주소 같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제시하거나 아니면 국세청을 통해서 이제 그 정확한 호수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뭐 각종 등기라든지 이런 걸 떼가지고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완규 역시 2022년 한 차례 인사검증을 받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재산관계를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이래 이 사건 검증 시까지 지속적으로 재산관계가 공개되기까지 해서 위와 같은 재산관계 간단한 검토만으로도 재산관계 검증이 상당 수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람이 맞죠. 예, 그 이완규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상속인가 뭐 그걸 받아가지고 조금 바뀐 거, 그리고 뭐 현금이 좀 늘어난 거, 이거 외에는 큰 변동 사항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차항입니다. 증인도 특검 조사 당시에 후보자가 법관인 경우에는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 후보자의 재산 공개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산 등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게 맞죠? 예, 법관님 같은 경우는 통상 재산 관리를 너무나 또 철저하게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관 검증은 재산 검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판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분석도 상당 부분 중요하다, 이런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되는 위장 전입으로는 투기 목적 위장 전입하고 자녀 교육 목적 위장 전입이 있죠. 보통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제 청문회에서 크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투기 목적 위장 전입이 맞죠. 예, 자녀 교육 목적보다는 아무래도 부동산을 뭐 투기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위장 전입이 문제가 많이 되어 왔었던 것 맞습니다. 자, 투기 목적 위장 전입하고 관련해서 보면 먼저 이완규의 경우에는 특검에서 확보한 2022년 법제처장 검증 자료를 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게 맞죠? 그때 아마 변호사를 하시면서
그 받은 수입인가 그거 하고 그런 걸로 취득을 하셨다고 아마 인수위 때 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장인 어르신인가 하여튼 그 돌아가셔가지고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하고는 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그 상속 외에는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지는 않은 사실이 그 이완규 후보자의 경우 말입니다. 그 사실이 검증 질문서뿐만 아니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도 확인이 가능했던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변호사 하시면서 취득한 부동산도 취득한 상가도 그 장인 어르신이 갖고 있던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상가여 가지고 아마 네모랗게 뭐 이렇게 좀 그 재건축이 편리한 그런 정도로의 내가 전혀 막 이렇게 없던 곳에 가서 새로운 걸 취득한 게 아니고 장인 어르신이 있는 그쪽에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걸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런 정도의 기억은 좀 있습니다. 라항입니다. 함상훈의 경우에도 함상훈이 자기검증 질문서에 기재한 주소 변동 이력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 취득 양도 현황 자료를 대조해서 투기 목적 위장 전입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 맞죠. 예, 그 함상훈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부동산이 굉장히 깨끗하셨다 이런 정도의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기 목적으로 뭘 하려면 일단 뭘 취득하고 뭘 양도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플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자세히 뭐 어떤 항목이냐 뭐 어떻게 몇 개냐 이런 부분에까지 세세하게 기억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자녀 교육 목적 위장 전입에 대해서 보면 먼저 이완규의 경우에는 특검의 그 2022년 법제처장 검증 자료에 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게 맞죠. 그거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 그 재검증 이 시점에서는 이미 21살로 성년에 이른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이런 이슈가 새로 발생할 여지 자체가 없었던 것이 맞죠. 자녀가 문제가 되는 거는 통상적으로 재산 또는 이제 범죄 현황인데요. 그거는 국세청이랑 경찰청 조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가 뭐 해외 출입국을 한다든지 범칙금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후보자의 통제 영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통상적으로 문제를 좀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목적이 위장 전입 이슈가 새로 발생할 여지 자체는 없었던 거죠. 21살로 그렇죠. 이미 성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 새로 예, 이제 통상 위장 교육 목적 위장 전입은 대부분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년 예. 자녀가 그때 이미 성년이 됐기 때문에 예, 한참 전의 얘기고 뭐 20년, 30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뭐가 문제가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에 실제로 그런 학교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었냐 80 몇 년도 90 몇 년도에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위장 전입 등도 사실 인사청문회 등에서 뭐 주로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라서 네. 사실 이제 본인이 밝히지 않더라도 문제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 일이라 하더라도. 예, 그거를 저기 아마 국회나 이런 때에는 이력이 그 정말 옛날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하나하나 등기를 다 떼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하나씩 검증을 하는데 뭐 사실 저희는 이제 부동산 이력이 있는 거 위주로 해서 저희가 떼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저희는 이제 검증 어떤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수월한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이렇게 과거 오래된 뭐 위장 전입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 입장에서도 미리 밝히는 게 더 나은 건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 굳이 이제 그거를 밝힌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떤 중대한 어떤 흠결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건 밝히고 통상 이제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후보자에 대해서 국적 자료, 출입국 자료, 병역 자료를 이렇게 받아서 인사 검증하는 목적은 사실 주된 목적은 국적 이탈을 통한 병역 회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는 게 맞죠. 예, 통상 그게 제일 큰 이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 그 이미 뭐 충분히 여러 번 나왔지만 이 함상훈, 이완규 두 분의 이제 지금까지 경력에 비추어서 그 이 사람들이 작성한 자기 검증 질문서를 믿지 않고 뭐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비밀리에 뭐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뭐 항상 뭐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일반론적으로 그 고위 공직자가 그렇게 한다는 건 조금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완규, 함상훈 두 분 모두 그 병무청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의 병역 사항이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관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맞죠. 공직자 병력 공개를 매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보고서에 이렇게 첨부를 했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조회는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들 자녀와 관련해서도 먼저 이완규의 장남은 2003년생으로 이 사건 검증 당시 21살에 불과했고, 그리고 이완규는 자기 검증 질문서에다가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영 대상자가 입영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검증 실무자로서 이를 의심할 뭐 특별한 이유나 실익은 없는 것이죠. 입영 대기는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입영 대기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장기간 나가 있고 뭐 30살이 넘는데 뭐 이렇게 계속 연기가 있었다든지 그런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대학 재학 중이면 다 입영 연기 중이라고 나옵니다. 마항 생략하겠습니다. 함상훈의 경우에는 슬하에 그 아들이 없어서 병역회피 유무를 검증할 이유 자체가 없었죠. 뭐 따님 같은 경우는 뭐 본인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자 본인만.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복무중 영리활동, 보직특혜, 뭐 무단이탈 이런 비위사실 유무도 사실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는데 어차피 그 이런 것들은 병무청의 그 공식적인 병적 기록표에도 기록되지 않는 사항들이죠.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록이 예전에는 기록이 됐는데 최근에는 기록이 되는지 여부를 제가 지금 정확히 뭐 이렇게 막 확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으로는 정치 후원금 납부 내역하고 정당 가입 내역이 있죠. 예, 그거에 대한 회신이 옵니다. 먼저 정치 후원금의 경우에는 선관위 자료가 없더라도 국세청의 기부금 명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예,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중앙선관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같은 분들이 고액의 후원금을 받는 사람 중에 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사실 그걸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지 내가 누구한테 기부를 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통상 공무원이 이제 누구한테 기부를 했다든지 그렇게 금지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의 활용 목적은 통상 정치인이 고액 후원을 누구 이해관계자에게 너무 집중적으로 받는지 그런 걸 검토할 목적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회신하는 정치후원금 자료에서는 300만 원 이상의 고액 후원금만 확인되고 그 반면에 기부금 명세서에는 30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금도 확인이 가능하죠. 예, 그 중앙선관위는 고액 후원자만 나오고 그 국세청은 근로자일 경우 이제 기부금 명세서를 같이 넣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근로자가 아니고 뭐 사업자다 그러면 이제 그 명세서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완규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 100만 원의 소액 후원금까지 본인이 먼저 밝히게 됐죠. 누구한테 기부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뭐 그런 기억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어렴풋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정당 가입 내역의 경우에는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결격 사유와 관련 있는 부분인 만큼 누구보다 함상훈, 이완규가 이를 자기 검증 질문서에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죠. 현직 공무원이시고 법관이시기 때문에 정당 가입 자체가 되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 기간 중에는. 증인도 당연히 검증 당시에 이 정당 가입 이슈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결격 사유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있었죠. 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 결격 사유로 기재돼 있다고 해서 거기에 크게 관심을 기울일 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시 인터넷 등에 공개된 이완규의 당적 보유 이슈를 확인하고 그 이완규 본인을 상대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한 거죠. 제가 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그 재산 현황하고 그 재산 공개 변동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파악을 한 건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뭐 정당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질문을 뭐 제 영역이 아니어서 드렸지 않았을 것으로 지금 추정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국정원 김모 행정관도 통화를 했나요? 그 두 후보자가? 보통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전화로 오면은 전화를 잘 안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제가 처음 연락했던 그 전화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확인을 했다면 당연히 증인이 하셨겠죠. 만약에 뭔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확인했다고 전화를 하면. 했을 텐데 그렇게 제가 뭐 정당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어본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증인하는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한 기억이 이제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 김모 행정관이 증인한테 뭐 부탁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 사항 생략하겠습니다. 117항은 마항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완규가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만약에 추가된 범죄 경력이 있었다면 뭐 사실 진작에 언론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실 근무자 아니면 또 최소한 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정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거는 저희가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 자체가 인사검증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 부처 감찰의 어떤 총괄 기능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요직의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미 뭐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라마항 생략하겠습니다. 그 범죄 경력 유무는 당연히 이완규나 함상원 이 두 분이 후보자들이 모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예, 그 당사자는 당연히 이제 자기가 알 것이고 가족들도 조회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이제 저희가 재확인 차원에서 조회를 합니다. 사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후보자가 지명되면 곧바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범죄 경력 유무가 그대로 다 공개가 될 텐데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증인을 포함한 인사검증 실무 담당자나 피고인 이원모가 뭐 이들 그 범죄 경력을 뭐 허위로 기재할 이유는 당연히 없죠. 그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네. 차항을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하면 아항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완규 함상훈이 작성한 자기검증 질문서 기재 내용 하고 언론 검색 내용 그리고 과거 인사검증 기록 등을 바탕으로 검증보고서 초안의 범죄 경력 부분을 작성한 것이 맞죠? 그 범죄 경력 부분은 제가 작성한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그 이 부분 사실 뭐 그 기존에 좀 나오긴 했는데 한번 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이원모는 2025년 4월 8일 오전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 누군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행정관으로부터 그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검증 결과 보고받았는데 당시 전과 부분은 경찰청 회신이 아직 안 왔는데 당연히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명 전까지 확인하여 다시 보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고 얼마 후에 다시 경찰청 회신이 이제 왔는데 전혀 문제 없다라는 취지로 재차 보고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한다는데 증인은 그게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최초 보고는 김모 행정관이 제가 한 기억이 전혀 없으니까 아마 김모 행정관이 했을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김모 행정관이 그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제 보안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통상적으로는 네. 증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재산 현황이랑 이제 재산 변동 부분을 그쪽에다가 싸주면은 그 김모 행정관이 그걸 받아가지고 재산이랑 그 부분을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완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완성이 된 보고서를 예. 증인이 보고하는 겁니까? 김모 행정관이 보고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때는 김모 행정관이 보고를 저는 했을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제가 한 기억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했다라는 정확한 지금 인식. 말씀하신 거는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김모 행정관이 보고했다고 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인사 검증을 하라고 지금 지시를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예, 업무를 다 나눠서 했는데 예. 이 지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보고해야 될 사람은 증인이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검증을 실질적으로 보고서를 완성한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보고를 하십니다. 그럼 취합하는 사람이 보고하는 겁니까? 그 뭐 통상 뭐 주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초안을 만드는 그 사람이 보고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 나눠서 할 때 김모 행정관은 팀장 같은 역할을 해서 실질적 업무는 각 행정관이 하고 팀장으로서 뭐 일부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협의를 일부 할 아, 그 의견을 주거나. 팀장의 개념이 내가 이제 다른 업무를 안 하면서의 팀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형식상의 팀장이고 실질적으로 팀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검증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만 그 부분을 전체적인 걸 다 하고 팀장은 혹시 다른 행정관들 걸 한 번 더 봐준다는 개념이지 이게 뭐 상급자의 개념도 아니고 그냥 동료의 개념이고 저희 공직기관 비서관의 상급자는 비서관님 한 분이십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검증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예, 예. 김모 행정관이 팀장으로서의 어떤 봐주는 역할이 아니고 예, 실제로 이제 김모 작성을- 행정관이 직접 담당 업무로서 예, 총괄해야 그렇죠. 되는 예, 예. 업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모 행정관이 보고하는 게 맞다 이게 증인 예, 예.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한 기억이 진짜 전혀 없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시죠? 왜냐하면 예. 이 업무 자체가 김모 행정관이 보고할 업무면 예. 증인은 제가 보고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계속 제가 보고한 기억은 없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범죄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그 범죄를 제가 뭐 결론적으로는 다음 날 이제 받았다고 이렇게 되니까 받아서 제가 김모 행정관에게 가가지고 범죄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는 이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그 동선상 나오면서 비서관님 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들어가서 비서관님께 뭐 범죄는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나오면 된다는 이제 그런 게 자꾸 기억에 인식은 있는데 제가 거기 비서관님께 들어가서 그 보고를 드린 그 기억이 지금 아무리 떠올려도 명확하지 않아서 자꾸 이제 그런 앞에 이제 사족이 붙게 됐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범죄 경력 조회 관련해서는 증인이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김모 행정관이 확인해야 그거는 제가 경찰청에 조회 의뢰를 보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건 맞습니다. 이 인사검증 보고서는 뭐 보고 여부를 떠나서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가 종결된 거 아닙니까? 완성이 안 됐다는 왜냐하면은 말씀이 지금 증인이 쭉 말씀하신 취지를 쭉 들어보면 예. 자료 미확보 같은 다 표시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일부 항목 중에는 보고서 지금 문제 나와 있는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자료 확보 전에 보고서가 작성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범죄 경력 조회는 오지 않았는데도 자료 미확 표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뭔가 지금 뭐 보고가 있다거나 뭐 지명을 했다거나 그 시점에 보고서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고 물어보거든요.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제가 그 아침에 출근을 제가 조금 늦게 보통 하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침에 가서 뭐 비서관님께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이렇게 보고가 됐냐 그랬더니 뭐 그냥 뭐 보고 아침에 뭐 보고를 드렸다는지 뭐 거기에 납두가 왔다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 그래서 저는 그게 절차가 됐구나 이런 정도로의 이 지금 인식은 있거든요. 증인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범죄 경력 조회는 증인이 확인을 해서 예. 이야기를 해줄 일인데 예. 지금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보고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범죄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아까 저한테 질문을 하셨듯이 그 범죄 부분은 아직 안 와서 뭐 이렇게 그 말씀을 지금 방금 변호인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지 아닌지 증인은 당연히 모르실 거고, 예. 그죠?
증인 입장에서 보는 내용만 쭉 보면은 뭔가 범죄 경위 쪽에 대해서 내가 마무리를 안 했는데 보고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침에 이제 뭐 범죄를 제외하고는 이제 보고를 이제 된 거 아니냐 이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네. 내가 마무리할 만한 걸 다 마무리하지도 않았는데 왜 보고를 했지? 보고했다고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냥 이게 그렇습니까? 범죄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지금에 와서야 이제 안 온 상태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없을 거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검증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당연히 범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검증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분인데 네, 그 말씀은 자료를 맞습니다. 보기 전에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는 검증하는 업무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변호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범죄 부분은 아직 안 왔는데 이제 보고서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뭐 그냥 그런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그거는 이제 증인이 관련 안 된 이제 변호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비서관과 뭐 김모 행정관 사이에 그런 대화가 있는 걸 아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기 때문에 네. 증인은 그거는 당연히 뭐 제가 그런 관련된- 알지를 못한 당연히 내용이긴 합니다. 모르시겠죠. 그래서 증인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왜 내가 범죄 경조에 대해서는 확인 보고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고되었다고 말을 하지?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전혀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는 증인이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완성된 보고서를 왜 보고했냐 이렇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까?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신 거죠? 증인 말을 다 믿어도 그렇게 된 상황 아닙니까? 증인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있은 거 아니냐 이렇게 뭐 변호인께서 물어보시긴 하지만 예.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범죄경조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됐는데 보고했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이걸 최소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상인 것 같거든요. 딱히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기억은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예. 생각 안 하시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딱히 뭐 그런 인식 같은 게 제가 뭐 이렇게 왜 그러지 뭐 그런 식의 어떤 기억이 들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 결국 증인은 그 상황 당시 상황상 물론 신속 그 지시도 있었지만 그 당시 그분들의 지휘상 당연히 범죄경 쪽에 특별 문제가 있을 게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막 지금 뭐 떠올려봐도 뭐 특별하게 막 어떤 뭐 특징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그런 상황이었으면 뭔가 기억이 날 텐데 그냥 그게 범죄 경력 조회를 제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김모 행정관에 가서 뭐 문제는 없습니다라는 식의 지금 기억 얘기를 했던 그런 어떤 그런 좀 흐릿한 기억 정도 그 외에는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인은 이제 일단 시한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당연히 보고를 드리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네. 이제 아침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아마 저랑 그때 좀 늦게까지 김모 행정관이랑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작성을 했었다. 이제 그런 정도의 기억입니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만일 지명 당일이었던 4월 8일 오전 경찰청 범죄 경력 회부에 뭔가 그동안의 자료로도 파악되지 않는 새로운 범죄 이력이 나왔다면 당연히 증인이나 이제 다른 행정관들은 이를 그 피고인 이원모에게 보고했겠죠, 당연히. 뭐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타파항 생략하겠습니다. 118항 생략하겠습니다. 119항입니다. 그 징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완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제처장 검증 당시에 그 내용을 확인했던 사람이 맞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공직자 관찰 기능도 담당하고 있어서 그 법제처장 시절에 뭔가 징계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모를 수가 없는 구조죠. 뭐 그거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다항 생략하겠습니다. 마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그 함상훈 그분도 이완규 그분과 마찬가지로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인 당시 징계 내역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을 것이고 그 이후 논란이 될 만한 징계를 받았다면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되었겠죠. 예, 그 법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감사원에 보내도 나올 게 없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법관 징계법에 따라서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관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예, 저희가 뭐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그 언론 검색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확인은 합니다. 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120항입니다. 저 연구윤리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완규 함상훈 모두 평생 판사, 검사 등 실무가로 재직하였을 뿐 뭐 대학 교수나 전업 연구원 경력이 없어서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항목 검증 자체가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 맞죠.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항목입니다. 121항 생략하겠습니다. 이완규 같은 경우는 학위가 있지 않습니까? 박사? 그 책을 많이 쓰시기는 하셨는데 네. 그냥 그 어떤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형사법 해설인가 뭐 같은 그런 식의 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이 표절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크게 관련이 이제 없는 항목이긴 합니다. 뭐 제가 뭐 정확히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박사학위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형사법에 관한 논문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증하신 게 있습니까? 뭐 그 부분은 검증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그 전에 그 법제처장 검증 당시에 그런 내용이 나왔겠죠. 예, 뭐 그런 부분 그 예전에 쓴 책들 같은 경우는 그때 1차로 걸러주고 그 법제처장님 임명된 이후에 뭐 책을 새로 저술했거나 뭐 어떤 그 뭐 세미나나 이런 거 했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했어야 되지만 아마 그런 시간상 그렇게 뭐 설령 그렇게가 있었더라도 확인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완규원에서 기존에 뭐 법제처장 될 때 이제 논문 등에 대해서는 검증이 그때 있었을 당시에 있었고 그 그걸 이후에 이제 거고 그 이후의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는 예, 것이다. 이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안 한 게 맞냐라고 하면은 뭐 결론적으로는 뭐 그 말씀 예,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122항 겠습니다. 증인은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상검증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시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기면 두 후보자에게 연락해서 의문하는 부분을 확인하기도 했죠. 예, 뭐 저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뭐 좀 밤늦게라도 그때 연락을 드리면서 밤늦게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좀 전화 대기는 해달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통상 인사검증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면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보고 소명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넘어가는 방식 이런 식으로 많이 검증을 하죠. 예, 그걸 다시 추가 증빙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냥 그 인터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전화로 인터뷰를 해서 그런 관계를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당연히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은 채로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부분을 기술을 해줍니다. 보고서에. 다항 생략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수사보고서 참고인 이완규 함상훈 등 통신허가서 분석 중 함상훈 휴대전화 통화번호 캡처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실제 그 보시면 함상훈 그분이 제출한 통화 내역입니다. 보시면은 14시 35분경부터 23시 40분경까지 보이시나요? 예, 저쪽으로 좀. 예, 보입니다. 보면 저 총 새까만 거는 잘 안 보여요. 이거는 잘 안 보면 총 8차례 통화를 그러니까 밤 11시 40분까지 총 8차례 그 증인과 함상훈이 상호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맞죠?
저기 함상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핸드폰으로 아마 했을 테고, 이완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사무실 전화도 같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는 뭐 제 핸드폰 그리고 사무실 전화 말고는 그분께 제가 따로 뭐 다른 번호로 연락드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같은 수사 보고서 그 3,330명 제시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이완규 그분과 통화한 내역입니다. 보시면은 4월 7일 14시 48분 경부터 23시 45분 경까지 총 11차례 이완규와 상호 통화한 사실도 확인되는데 맞죠? 뭐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진 않지만 뭐 낮부터 밤까지 계속 전화했던 것 같습니다.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특검 주장대로 이렇게 검증한 신용만 낼 목적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완규 함상훈의 자기검증 질문서를 그대로 베낄 생각이었으면 이와 같이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할 이유가 없죠.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 두 후보자가 자기검증 질문서에 기재한 내용 중 의문이 있을 만한 사항은 모두 이렇게 소명을 들었고 그와 같이 실제로 확인한 내용은 검증 보고서에 다 반영을 했던 것이죠. 예, 제가 이완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기억이 나서 그때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24항은) 다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에 대한 1회 진술 조서 중 증거기록 제1권 344, 345면인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그 특검 조사에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임상검증 절차를 거쳤냐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진술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통상적인 헌법재판관 인사검증 절차와 다르게 진행되는 경위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뭐 보시면 뭐 하루 이틀 내에 인사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절차를 생략한다고 미리 보고드렸고 승인받고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고요. 근데 여기서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진행되었다 표현한 것은 단지 이제 뭐 그 기간을 충분히 두고 이루어지는 검증 절차와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할 뿐이지 어떤 그 절차가 법상 문제가 있다거나 비정상적이었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죠. 그냥 그 굉장히 좀 시간이 촉박했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4항부터 130항까지 생략하겠습니다. 131항은 그냥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이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에도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죠. 예, 뭐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 인사권은 이처럼 헌법기관이 국회의원 외부 공개 검증에도 기속되지 않는 것이 맞죠. 뭐 일단은 그런 어떤 뭐 송부 요청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는 임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와 달리 이 인사검증 결과라는 것은 이제 인사권 행사에 활용된 단순 참고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통령 인사검증 결과에 전혀 기속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만약에 기속이 된다면 저희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뭘 보고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터인데 저희는 인사비서관실에 송부를 하면 사실상 저희 역할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검증보고서는 뭐 행정관, 비서관, 수석, 비서실장, 대통령 그 누구의 서명 날인도 들어가지 않고 결재 절차도 전혀 없는 것이 맞죠. 저희는 비서관께 보고를 드리면 뭐 비서관이 누구께 보고까지 드리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다만 이제 끝이 났으니 인사비서관실로 송부를 해줘라 이런 정도의 지시를 받으면 제가 최종 검증 보고서를 그쪽으로 인사비서관실로 보내주는 구조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이건영 전 행정관은 그러니까 뭐 다소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임명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진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증인이 알기로도 검증 결과가 다소 부담 또는 부담으로 도출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 경우를 많이 보았죠. 다소 부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뭐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고요. 부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 되긴 했는데 한두 분은 임명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33항 생략하겠습니다. 134항입니다.
이 경우에 행정관들은 이런 뭐 위법하다, 불법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사권자 결단으로 이해했던 것 같죠. 저희는 뭐 인사 참고 자료, 인사권을 보좌한다는 측면에서의 검증 보고서인 것이지 그게 뭐 어떤 인사권을 제약한다든지 그런 식으로의 생각은 뭐 전혀 제 기준으로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정치적 책임만을 지는 게 맞죠. 뭐 임명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사실은 누구든 임명을 할 수 있는 건 맞으나 이제 뭐 가급적 그 최대한 이제 그 공직 적합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검토를 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증인이 인사검증 시 반드시 그 결론을 문제없음으로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는 것도 아니죠. 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수부담돼도 임명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청문직의 경우에는 어차피 혹독한 공개 검증인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예, 청문직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거기에 우리 실무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38항 9항 생략하고 40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을 포함한 실무진들이 이완규 함상호 후보자에 대한 자료 검토 후 자율적으로 문제없음의 의견을 도출한 뒤 상향식으로 보고를 올린 것이지 피고인 이원모가 어떤 먼저 결론을 제시하거나 뭐 내린 것은 아니죠. 제가 3년 동안 그런 사례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가 1차 초안의 의견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은 물론 이제 그 의견과 서로 달라서 뭐 조율하는 과정은 당연히 있어 왔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뭐 결론을 정해놓고 아까 말씀처럼 미리 뭐 정하기도 전에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냥 법적으로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조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고를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율한다는 것은 이제 지금 보고와 행정관과 지금 비서관의 의견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조정 과정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업무를 할 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비서관의 의견을 좀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상당 포션은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대부분 이제 비서관님 의견을 따르지만 제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들어는 주십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만약 검증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가 발견됐다면 증인은 당연히 뭐 피고인 이원모 지시와 상관없이 당연히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부담 의견으로 보고를 했겠죠.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기록관으로 그 자료가 모두 이관이 되고 항상 이런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거가 있으면 검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숨기거나 그럴 이유가 담당 행정관은 전혀 없습니다. 142항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이란 조직은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직무 보좌기관이죠.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뭐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48항까지 생략하겠습니다. 149항입니다. 자, 증인을 포함한 행정관들은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으로서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헌법이나 법령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죠.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0항 생략하겠습니다. 당시 인사권자였던 한도수 권한대행이 내일 아침 국무회의 전까지 지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면 이는 통치권자의 고유한 결단으로서 비서실 소속 공무원인 증인과 피고인 이원모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죠. 뭐 제가 듣기로는 뭐 그렇게 저희는 이제 그런 배경 설명을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최대한 오늘 내일 중으로 마무리해라라는 정도의 이제 얘기를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밤늦게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2항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증인을 포함한 행정관들이 새벽까지 작업하여 하루 만에 검증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위법한 지시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복종 의무를 다해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 맞죠. 뭐 부족한 시간이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4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 국정원 출신의 김모 행정관은 그 2025년 11월 12일 그 최초 특검에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검증에 있어서는 확인할 사항들은 모두 확인하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실제 검증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외부에서 하루라는 검증 시간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업무를 하면서 해야 할 것들은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모 행정관은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이후에 그리고 이 사건 기소 불과 3일 전인 2025년 12월 8일 두 번째 이제 특검에 출석해서는 좀 이와 다소 다른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 증인이
혹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직기강 비서관실 내 최고의 인사검증 전문가였던 이송도 선임행정관이 파견 복귀를 하게 되면서 이 국정원 김모 행정관이 이송도가 담당했던 자체검증 관련 역할을 승계받은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아까도 잠깐 얼핏 말씀하셨지만 그 김모 행정관이 당시 팀장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나 팀장도 개별 인사 검증권을 배분받는 행정관 중 한 명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 그 팀장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팀장이 지휘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정관은 그냥 저희 직원하고 다 똑같은데 다만 플러스 다른 직원분의 검증 보고서를 한 번 더 확인해주는 그런 임무가 부여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모 행정관이 팀장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관여하지 않는 다수의 사건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절차의 진행 여부나 경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죠. 예, 그건 각 행정관들이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스크린하면서 봤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팀이 3개였기 때문에 자기가 2팀, 3팀 거는 전혀 진행 상황을 몰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자체 검증 건은 청문직, 비청문직 가리지 않고 그 김모 행정관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즉 유일하게 경험해본 자체 검증 건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 전에는 저하고 이송도 그 행정관이 담당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완규 함상훈 이전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자체 검증한 건에 대해서는 그 김모 행정관이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예, 그렇게 보안 관계상 저희 내부 행정관끼리도 그렇게 뭐 업무 공유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김모 행정관에 대한 이회 진술서조 등 증거기록 제6권 3289면 그리고 3296면을 각 제시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김모 행정관은 이회 특검 조사 당시에 그 검증 지시, 이범호의 검증 지시에 대해서 이미 이완규 함상은 예정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촉박하게 임명하려고 하니 그 전에 빨리 그들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그리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니 윗선에서 이미 내정한 것으로 보여 자료를 통한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문제없음 의견으로 검증보고 작성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저에게 주어진 자료에서는 잘 판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도 진술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증인 역시 이완규 함상훈이 내정자니까 검증을 대충 하고 윗선에서 원하는 대로 문제없음의 검증보고를 작성하자는 마음으로 당시 검증에 임한 것이었나요?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청문직의 경우에는 그냥 아무나 인사검증 여러 명 이렇게 해보라 라고 지시할 리는 없으니까 사실 청문직에 대해서 검증지가 내려오면 당연히 거의 내정자 또는 거의 내정이 된 사람 정도로 짐작은 당연히 하게 되죠. 한 8, 90%는 단수 후보로 오고 검증에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임명이 됐었고요. 조금 예외적인 어떤 직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수의 후보자가 온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단수로 온 사례가 좀 훨씬 더 많다. 이런 정도입니다. 증인은 검증 지시를 받은 청문직 후보자가 내정자 내지 어느 정도 중요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검증 심의만 내자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지금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마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증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될 만한 요소는 없는지 체크를 하고 그런 요소가 있다면 보고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인사권자 입장에서도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팀에서 검증 심의만 내서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주기를 바랄 이유가 없죠, 전혀.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인사권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증인의 생각을 이건 여쭤보는 거긴 한데. 인사권자 실익이 입장에 없죠.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청문회를 거치게 되면 거기에서 논란 사항이 다 나올 거니까 그걸 생략을 한다든지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 김모 행정관에 대한 이회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제6권의 3290면과 3293면을 차례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 김모 행정관은 이회 특검 조사 당시에 검증 보고서가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작성되었는데 그것이 인사검증이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안 됐다. 애초부터 하루 안에 검증할 수 없는 것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검증 보고서는 이완규 함상훈의 주장을 기재한 것이지 이를 검증한 것이 아니죠라는 질문에 맞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증인이 생각하기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검증 보고서가 이 그 김모 행정관 진술과 같이 이완규 함상훈의 자기 검증 질문서를 단순히 갖다 베껴놓은 것이었나요? 뭐 일부 주장을 기재한 부분은 뭐 없지는 않겠지만 국세청이라든지 그런 자료로 재산 현황이랑 그 재산 변동 내역은 사실상 실질적인 검증이 저는 다 이루어졌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소 뭐 부족했냐 안 했냐 이제 뭐 당연히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지금도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틀 3일 더 주어졌다고 해서 뭐 더 막 뭘 더 확인하고 그러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미 뭐 언급하셨지만 뭐 재산 관계 같은 경우에도 국세청 출신의 두 분이 철저히 검증을 진행하신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항목들도 앞서 이제 이미 언급을 하셨지만 그 뭐 인터넷 검색 담당하는 행정관들이 확보한 공개 자료, 그리고 이완규 같은 경우 종전 인사 검증 자료, 그리고 자기 검증 질문서, 그리고 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해서 직접 이제 통화한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증한 것이지 단순히 자기 검증 질문서를 갖다 베낀 것은 아니었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실질적인 검증은 있었지만 다만 이제 모든 걸 완벽하게 했냐라는 어떤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나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라는 의견이고 이제 재산 현황과 이제 재산 변동 부분은 조금 더 실체적인 검증이 있었다라는 의견입니다. 라는 생각하겠습니다. 마항입니다. 자, 당시 주어진 시간상의 제약이나 이완규 함상훈의 고위공직자 신분 그리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사실 이들이 그 자기 검증 질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걸 전제로 해서 검증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제가 뭐 그분들의 어떤 의사까지 제가 뭐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국세 부분은 크로스 체크했을 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김모 행정관에 대한 이회 준술 소조 중 증거기록 제6권의 3295, 96면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김모 행정관은 이회 그 특검 조사 때 후보자 적격 판정 업무는 자신의 고유한 업무이다. 그리고 비서관이 검증 보고서에 어떤 의견을 기재하라고 나에게 지시할 수 없다. 라고 진술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증인은 이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담당 행정관의 의견이 뭐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정말 단순히 실무자의 1차 의견일 뿐이고 그 비서관 보고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조금 고려할 요소들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그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담당자의 1차 의견을 자기가 생각해서 적을 수는 있지만 그게 최종 의견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본인의 고유 권한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랑 생각하겠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은 검증 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초안을 검토한 후에 얼마든지 그 내용 또는 결론을 수정 또는 보강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고 실제 그러한 사례가 꽤 있었죠. 뭐 그거는 업무 프로세스상 뭐 당연히 이제 비서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그런 건 결제 과정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만약 공직기강 비서관이 행정관의 공정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라거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으면 이는 비서관에게 부여된 고유한 인사검증 권한의 행사로서 그 책임 역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지는 것이 맞죠. 그 뭐 결제 과정에서 뭐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항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들이 공정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더라도 그 공직기강 비서관의 최종 확정이 있기 전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직기강 비서관실 외부로 나갈 수 없는 것이 맞죠. 네, 그거는 제가 모든 자료를 송부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비서관님 그 마무리 어떤 그런 지시가 없으면 그게 절대 보내드릴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자항 생략하겠습니다. 결국은 증인이 생각하기에 문제없음, 부담이라는 검증 보고서의 결론을 정하는 것이 행정관의 고유 업무인가요? 아니면 공직기강 비서관의 고유 업무인가요? 그거는 행정관의 고유 업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서관의 업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작성의 그 김모 행정관에 대한 이외의 진술 조서 중 증거기록 제6권의 3297, 3298, 99면 차례로 제시하겠습니다.
근데 이 그 김모 행정관은 그 의회 특검 조사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절차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 의뢰를 생략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절차에서 국정원 신원조사를 생략한 사례는 본인이 알기 없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함상훈 인사검증 시 국정원 신원조사는 필수이다. 지금까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하는 인사검증 시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진술조서 중 3,298면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 김모 행정관은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는 처음 해보는 이례적인 업무 방식이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증인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모 행정관이 자체 검증을 한 것 자체가 이때가 유리했죠. 예, 그 뭐 질문이 조금 긴 것 같은데 일단은 맨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이 그 자체 검증은 그때가 김모 행정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업무입니다. 결국 그 김모 행정관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인사검증권에 대해서는 자체 검증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예, 그 전에 했던 그 청문직 2건 그 부분은 저하고 이성도 국장이 직접 둘이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처음에 질문하셨던 뭐 저기 뭐냐 단 한 차례도 뭐 신원조사를 생략하거나 인사정보관리단에 생략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지난번 증인으로 출석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거는 이제 제가 매일 아침에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정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담당 업무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이런. 김모 행정관이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왜냐하면 그 거를 맞습니까? 왜 예. 보내고 이제 받고 이런 부분을 제가 김모 행정관한테 했던 거는 이 국정원 신원조사가 좀 한 2주 걸리니 빨리 해주세요라고 뭐 홍길동 이름을 써가지고 주고 이런 거는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거는 뭐 검증 들어오는 걸 전부 다 그쪽으로 보내고 받고 뭐 생략한 게 있고 없고를 알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네. 라고 생각하고 아까 그 증인이 그동안에 관여한 전체 인사검증 건수 중에 청문직이 차지하는 비중 이 건수는 뭐 굉장히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까 한 300건 내외로 네. 말씀드렸는데 뭐 정확하게 카운팅한 건 아니긴 하지만 비중은 굉장히 적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까 이미 좀 여쭤보긴 했지만 그리고 피고인 이원모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을 보면 그때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 장관 내지 장관급 공직자가 유상임, 김용현, 김환섭, 김문수, 김병환, 심우정, 이진숙, 안창호 이렇게 한 8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증인의 기억도 이 정도 청문직은 네. 통상 뭐 다 똑같지만 정부 초기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이원모 비서관께서 이제 임명이 된 그 이후는 이제 기존에 임명된 사람 바꾸는 경우 그 외에는 통상 없고 이게 그 어떤 바꾸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청문직에 대한 검증이 내려오면은 막 그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후보자들을 막 여러 명 내려보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많지는 않았다는 그 말씀에 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김용현, 장상윤, 이완규, 함상훈 일단 이렇게 네 분에 대해서는 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그리고 그 경찰서 세평조회, 국정원 신원조사 이런 모두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 내부는 절차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국세청과 범죄조회 이 2가지입니다. 자항하고 160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165항입니다. 증인은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서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한 국세청, 경찰청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관계기관 자료 확보를 진행한 것인데 당시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게 문제가 됐으면 자료가 언제 오든 일단은 보내는 놨을 터인데 그게 뭐
그때 당시에는 보안이라든지 시간적 제약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내린 그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 야당이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여당이 이러한 자료 제출 요구를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건건당 기관은 뭐 회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누가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인사청문회를 여쭤보는. 인사청문회. 죄송합니다. 제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말씀. 인사청문회를 보면 대체로 야당이 뭐 이게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근데 여당은 이에 이제 방어의 의미로 이런 자료 제출 요구를 막는 경우가 많죠. 그건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제 뭐 현장에서 있는 얘기고 그거는 뭐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네. 그와 같이 검증 자료 확보를 아예 대놓고 방해한 경우조차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 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예. 예, 나머지 생략하시죠. 밑에. 남- 뒤에 또 있습니까? 죄송한데 저희가 신문상 왜 조금 추가로 좀 꼭 여쭤볼 게 있는데 신속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남은 건 생략을 하시고 추가로 예, 남은 거는 그러면 생략을 하고 생략하시 물어보시죠. 추가로 몇 가지. 네네네. 예. 그 증인에 대한 특검 진술서서 수사과정 확인서를 보면 증인은 그 2025년 9월 29일 1차 조사 때는 9시 25분부터 17시 40분까지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를 받는 동안 11시 40분부터 13시 30분까지 1시간 50분 정도의 점심 식사 시간이 부여되고 그 이후 세 차례 10분씩의 휴식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기소 이틀 전인 2025년 12월 9일 이루어진 제2회 조사 때는 09시 53분부터 16시까지 조사를 이제 받으신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점심 식사 시간이 없이 11시 2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그리고 12시 35분부터 12시 45분까지, 그리고 14시 30분부터 14시 40분까지, 15시 40분부터 15시 50분까지 네 차례 10분씩의 휴식 시간만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회 조사 때는 점심 식사 시간도 부여받지를 못한 것인가요? 점심 식사 시간 부여를 못 받으신 건가요? 그때 이제 1차 조사를 받고 이제 뭐 이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게 뭐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공직자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이제 답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12월에 이제 다시 한번 좀 나와야 된다라고 하길래 예, 뭐 일단은 알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안 나오면 피의자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안 나간다고도 안 했는데 나 공직자라서 너가 부르면 난 나가는데 왜 갑자기 그런 식으로 나를 압박하시냐. 그랬더니 뭐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냥 나오셔라. 그래서 일단은 그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냐라고 이제 수사관께 물어봤더니 점심 정도에는 끝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쉬고 두 번째 진술 때인가 이제 이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점심시간 없이 그러면 마무리할 거냐. 그래서 뭐 1시 정도까지 끝나면 그냥 제가 가면서 식사를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서 점심시간을 안 받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 12시 45분인가 그때 이제 휴식 시간이 끝나고 이제 1차 진술이 끝나고 수사관께서 이제 뭐 담당 검사님께 그 자료를 보내가지고 뭐 스크린을 좀 받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그 담당 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왜 똑바로 진술을 하지 않냐, 너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이제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좀 압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똑바로 진술하지 않으면 너 이거 직무유기다. 너 저기 뭐지 이 처음에 12개인가 그 자료 다 검증했고 2개만 더 조회하고 이게 무슨 똑바른 검증이냐면서 막 이렇게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 헌법 존중 TF 너 거기에도 통보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그때가 이제 1시 정도였는데 그때 너무 좀 압박이 돼서 사실 그 10시에 와서 1시까지면 3시간, 4시간이고 1시부터 6시까지면 5시간인데 사실 그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한 조사를 5시간을 사실상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더 받은 겁니다. 그때 그 검사님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똑바로 너 대답을 해라. 이거 너가 한 게 직무유기다. 그래서 이 헌법 존중 TF에도 또 통보를 해야 될 수 있으니 너 진술 똑바로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저 변호인이 저희가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뭐 그 김모행 장관 얘기를 관련해서 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건 없었나요? 혹시 그런 건 없었나요? 김모 행정관도 싹싹 빌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인이 상당히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겠네요. 사실 그걸로 인해서 공직을 떠나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승진도 신경 써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당연히 그 말에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뭐 사실 승진이랄 것도 없이 내가 3년간 대통령실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복귀를 할 수 있음에도 사실 이제 기록물 정리를 마무리해야 하고 가겠다라는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내가 과연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 행동을 했나 할 정도로 좀 사실 좀 자괴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제가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관계 진술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재판부나 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증인으로 진술을 하면서 사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 또 사실을 벗어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해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점심 식사도 못하고 12시 45분부터 다시 16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인가요? 뭐 중간에 10분씩은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러면 증인에 대한 조사는 사실 12시 35분에 이미 종료된 것인데 그럼 3시간 동안 무엇을 더 조사받은 것인가요? 그때 진술서에 보면은 뭐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타임라인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전에 조사 외에 추가로 진술을 하거나 기존에 했던 진술을 변경한 것이 있나요? 그때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나는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렇게 한 게 형식적인 검증 아니었냐, 이 사실상 껍데기 같은 검증 아니었냐라는 질문에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진술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이게 진짜 똑바로 진술한 거 맞냐라는 좀 그런 말씀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진술로 바꾼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 증인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 맞나요? 나름 노력하긴 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제게 아닌 요 것 부분 아닌가요? 같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는 검증 보고서의 내용을 갖추기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름 노력하긴 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부족하게 있었던 것 아니, 같습니다. 지금 멘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검증했다라고 진술한 게 이렇게 취지가 이렇게 변경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마 1차 때 진술 조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2차 때 아마 조금 그때 변호인께서 아마 저한테 왜 2차 때는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했냐라고 아마 다른 변호인께서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얘기를 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재판 과정이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뭐 수사관이나 뭐 검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뭐 위축됐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아마 마지막 쯤에 기억에 그냥 아마 그 2차 할 때 마지막 부분에 아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봤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때 그냥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없습니다라고 끝냈던 질문들이 아마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저기 그 여쭤봤던 부분이긴 한데 아까 보시면 그 법무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 의뢰, 국정원 신원조사, 그 경찰 세평조회를 생략한 사례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두 그냥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게 있는데 아마 그 마지막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번 뭐 제가 보면 알 것 같긴 한데. 혹시 여기 아랫부분을 보시면 인사정보관리단 1차 검증 의뢰를 생략한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신원조사 생략한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맨 마지막 장 정도였던 것 네, 맞습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입니다. 예예예. 16시 조사정시가 예, 16시. 맞습니다. 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시간이 이제 1시부터 해서 저는 2시, 3시, 4시, 5시, 그때가 아마 6시 가까이 됐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너무 이제 그때는 좀 심리적으로 좀 압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와서 제가 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는 하여튼 뭐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제가 기억나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인은 그 신문 다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상태가 어땠나요? 정상적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지하철에서 좀 한참 좀 앉아 있다가 간 것 같습니다. 누가 김모 행정관에 대한 2회 진술 조서에 보면 조사 검사 김성현으로 나오는데 증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검사가 김성현 검사 맞나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그 한도수 피고인 측에서는 저번에 뭐 하면 한 5분 정도 필요하다는데 하실 필요가 없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진석 피고인 변호께서 아마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따로 없으시고. 근데 전에 제주신문이 상당히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아직 뭐 증인 좀 여러 가지 뭐 힘드신 것 같고 해서 오늘 진행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간도 뭐 거의 다 된 상태라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가요? 차라리 오전 기일에 저희가 하면은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시면 또 재반대신 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상당히 많은 양을 다 확인해 보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그래서 이제 오전만 하면 사실은 제주신문만 하면 가능할 수 있는데 또 재반대신문까지 하시게 되면 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럼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면
그 혹시 4월 17일 날 나오실 수 있나요? 금요일입니다. 재판장님, 근데 네. 지금 저기 지금 증인이 그 조사를 받으면 상당히 그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지금 그 당시 수사검사가 또 재주심을 한다는 거는 증인에게 굉장히 큰 그 부담이 되고 일단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분이 신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는데 재판부에서 결정을 따르겠습니다만 이런 점도 증인이 지금 굉장히 지금 그 국가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 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 수사검사가 다시 그걸 또 재주심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검사님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검사님이 하신 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판부에서 고려. 일단 예, 하나하나 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날짜부터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17일 날뭐 그냥 곤란하시면 다른 날짜를 잡아야 되는 거라서 어떠신가요? 뭐 괜찮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다음 주에라도 나와서 혹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진술을 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조금 그날 일정을 바꿔서라도 오겠습니다. 아 17일 날 일정이 있으신가 보네요. 일정이 있기는 한데 네. 뭐 이게 더 중요한 일정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4월 10일 날 김모 행정관 나머지 절차를 하겠는데 그러면 먼저 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김모 행정관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뭐 어떠신지 예, 이견 없습니다. 변호인들은 어떠신가요? 뭐 정인이 여러 번 지금 두 번 나오고 또 세 번째 나오시는 거라 정인의 입장을 좀 고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10일 날 10시에 나오시는 네, 그때 출석하겠습니다. 예,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날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4월 10일 날 예정됐던 절차는 4월 17일로 바꾸겠습니다. 혹시 문제 있으신가요? 네, 김모 행정관에 대해서는 4월 10일이 아니고 4월 17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건 됐고 저기 사실은 뭐 제주신문을 누가 하냐를 재판부에서 정한 거 사실 저는 처음 뭐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그걸 재판부에서 이렇게 뭘 정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특검에서 판단하시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뭐 혹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의 사정 때문에 그렇게 변호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뭐 증인이 원하시면 다른 검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정인 입장을 고려하시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고려하셔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뭘 누가 신문하라고 제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변호인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재판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마치기 전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뭐 오늘 정의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월 10일 날 10시에 이 법정을 좀 정의께서 다시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정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뭐 특검이나 변호인께서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재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월 10일은 오늘 정인 10시에 소환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다음 기일에 이제 오늘 정인 절차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절차는 뭐 정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인 마무리하는 걸
우선 목표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없으면 재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